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1번째 시간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입니다. 네, 저희가 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걸 이제 지난 11번째 시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총 3부에 걸쳐서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뭐 나머지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댓글에서 이건 뭐 화장실에서 읽어보고 끝이 왜 이렇게 끝 못 낸 느낌이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2주 연속 한번 가봅니다.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끝을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댓글 보니까 네. 우리 정민여도 사실 네. 못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일당백에서 책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내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직접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던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뭐 카프카도 있었고 뭐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정말 꼭 내가 직접 읽어보고 이 작가의 어떤 그 사유의 방식이라든지 그걸 좀 내가 좀 직접 느껴보고 싶다 해서 제가 드디어 책을 읽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 정박님의 설명 없이 읽었으면 제가 덮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읽을만하다 이거죠. 훨씬 네. 이해도 쉽고 그치만 만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진도가 대략 총 이게 7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7부 가운데 5부까지. 5부까지 그렇죠. 소개를 해드렸고 네. 오늘 6, 이제 7부가 엑기스라 그러셨어 정박님.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정점을 찍어야 된다고. 네, 뭐 6부가 대장정이고 7부 카레닌의 미소인데 그 대장정에는 밀란 쿤데라 소설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키치가 나오는데 네. 이 키치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 밀란 쿤데라 문학 세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7부 카레닌의 미소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이것들을 오히려 카레닌 그 일종의 반려견이죠. 이 카레닌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의 의미를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아주 엑기스가 아닌가 이런 읽을 생각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네. 참을 수 없는 완독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걸 완독하지 않고는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완독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6, 7부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6부, 네. 7부 이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역대 쭉 살펴봤어요. 이렇게 네. 한 책을 가지고 2주 동안 이어서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나 보니까 플라톤. 맞아요. 플라톤 대화편, 네. 프로이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네, 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역대 5번째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네. 소설인데도 이렇게 방대한 양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뽑아낸다니. 너무 전문가적 표현이었나요? 넘쳐나는 걸 우린 주워 담을 뿐입니다. 이 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에 네. 쿤데라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이제 일종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철학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철학 개념을 쉽게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플라톤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네. 좀 문학적으로 이것들을 좀 수사적으로 형성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실마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네.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저 근데 진짜 정박님한테 감탄? 그러니까 이걸 감탄이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진짜 감탄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정박님께서 우리 소개해 주시잖아요. 이야기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정박님이. 책을 읽으면 그 느낌이 오죠. 책을 읽으니까 이게 빠고는 거야. 아. 정박님이 얼마나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지가 느껴져서 되게 그간의 노력이 죄송하기도 하고 반성을 좀 몰랐구나. 개인적으로 딱 읽어보니까 이게 정박님이 얼마만큼의 이 노력이 들어갔는지가 여실히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비행기 너무 태우십니다. 아니 진짜 저 반성했어요. 되게. 조금 더 타셔도 됩니다. 정박님은. 아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들어가 봐야죠. 네, 참을 네.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네. 대표작
일단 5부까지 뭐 내용은 뭐 아마 다들 들으셨겠습니다만 한 4명의 아주 그 주인공 4명. 가볍고 무거운 사람들이 네네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뭐 바람을 주로 이제 많이 폈습니다. 예, 외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너무나 무거워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또 가볍게 대하는 네. 그러다 나중에 약간 또 역전도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렇죠. 저희가 봤고 네. 또 사회 혹은 뭐 정치에 의해서 이 개개인들의 삶이 꽤 많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확인했고요. 네. 여기 이제 5부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밀란 쿤데라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성의 에로틱한 장면이 너무 묘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실망했는데 기준이 이렇게 달라.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거야? 적극적인 묘사가 필요한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또 적극적이었군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읽는 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많았는데 네. 그 사실은 밀란 쿤데라 소설에서 왜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로운 성의 장면이 많이 나오느냐? 결국 그런 어떤 반영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당시 밀란 쿤데라가 살았던 사회가 체코라는 사회가 당시 좀 전체주의적 분위기, 전체주의적 비밀 경찰이라든지 그 친구 간에 아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도 도청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악용될 수 있고 네. 나의 어떤 자유가 없는 아주 질식될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사적으로 서로 내 스스로 내 삶을 좀 어떻게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분야가 성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사람과 교류하고 거기서 가장 은밀한 장면. 이것은 국가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요즘 뭐 몰카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좀 이제 상징적으로 이 맞서는 어떤 그 범주를 밀란 쿤데라는 어떤 성의 장면 이걸로 좀 그 설정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보시는 게 그렇게 또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조금 하나의 저항의 표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개인의 삶의 영역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 전부 다 국가가 들어오고 전체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다 파괴를 하고 잠식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어떤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이 사람과 좋아하고 이것은 유일하게 남은 나만의 왕국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밀란 쿤데라 소설에서 낯선 여인과 혹은 낯선 남자와의 어떤 성의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지점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이해 충분히 했대요. 우리 정민은 부족하답니다. 예. 그 정도는 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육부가 네. 대장정이죠. 네. 이게 참 대장정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대장정이면 중국. 그렇죠. 그 중국에서 그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어떤 제1차 국공합작이 깨어지고 그리고 탄압이 들어오니까 저 일종의 연안까지 그 대장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몇천 킬로를 그 걸어가지고 그 연안까지 갔단 말이죠. 진짜 걸었다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탄압을 피해서 그렇죠. 그럼 걸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아. 어떻게 해? 그럼 죽니 앉아서? 아니 그럼 뭐 걸어가면 뭐 달라지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뭐 거기 가면 뭐 새로운 지도자가 있다든지 거기 가면 뭐 뭔가 새로운 그 연안이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 연안이란 동네가 이제 아주 이제 외진 동네인데 네. 그 연안을 나름 중국 공산당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적 세력들이 다 그쪽으로 갔는데 그 연안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지도자가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센이었죠. 그래서 사실 시중센 같은 경우는 중국 건국의 10대 원로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이게 진짜 지금 시진핑이 하루 아침에 그 후광들이 좀 있군요. 그 크죠. 그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그 대장정은 바로 지금 우리 중국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에 공산주의 이념을 관철하고 공산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관념을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획 프로젝트가 대장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역사, 네. 관념 이런 무거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와 관념회가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것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가벼워지면 이거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가벼워지면 이례적이고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의미를 좀 부여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가볍다는 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람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데 무겁게 산다는 것도 이제 무게가 딱 정해지면 그 어떤 위치, 포지션을 찾게 되고 거기서 내 몫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뭔가 좀 한 단계 높은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매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종교를 믿는다. 난 종교를 위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어. 독실한 종교인이 돼야지. 네. 나는 당을 선택했다. 이념. 나 이념을 위해서 이 혁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국가와 결혼했다.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게 너무 또 무거워지잖아요. 네. 애국자, 뭐 예를 들어 혁명가, 그 독실한 종교인 다 좋은데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진지해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 좀 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진지한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랑이 어떻고 섹스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냉각돼 버리잖아요. 지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너의 행복과 사랑과 너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냐? 야 이래 되면 근데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래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현실과 괴리된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결국 말은 막 고상하게 조국과 민족 말하면서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호박씨를 깐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키치라고 보거든요. 키치? 네, 키치. 키치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구려 뭐 이렇게 네, 네. 예를 들면 뭐 몸빼바지 뭐 이런 거 네네. 아니면 무슨 루이비통 짝퉁인데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짝퉁인 게 확 티나는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보통 뭐 좀 재밌게 뭐 이렇게 가면 키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키치는 그냥 좀 고급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하급 문화, 조금 좀 비주류 문화, 변두리 문화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작이 네. 옛날에 그 푸마 짝퉁 시리즈가 있었어요. 오. 푸마가 이렇게 저 뛰는 네. 그 있잖아요. 네, 표범. 근데 거기에 이제 머리 볶아갖고 파마 나오고 뭐 오빠도 나오고 별게 다 있었어요. 하여튼 푸마 시리즈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키치라는 그런 게 거죠. 키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통 하고 있는데 네. 밀란 쿤데라는 여기서 이제 키치를 이제 항상 새로운 위대한 작가는 자기 나름으로 또 정의를 새로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키치는 흔히 말하는 뭐 순수 소설에 대해서 뭐 대중 소설, 통속 소설, 뭔가 예술, 아주 고상한 그림에 대해서 만화, 뭔가 아주 예술 영화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좀 B급 영화, 상업 영화. 좀 B급 문화 이런 걸 키치라고 하는데 맞아. 이 여기서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키치는 바로 그렇게 순수 문화에 대해서 하급 문화라든지 뭔가 좀 고상한 것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뭐 사랑과 육체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좀 질떨어지고 B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 자체가 키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포장하고 네. 아닌 거를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네.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위적으로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키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오히려. 원래 이제 키치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뜻을 보면 뭐 하여튼 싸구려 뭐 이런 걸 텐데 네. 같이 떨어지는 것일 텐데 이 쿤데라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니네를 좀 하찮게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걸 좀 더 이렇게 막 높이기 위선적으로 만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키치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거죠. 포장, 위선, 가식 그런 것들 일체를 다 키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 키치가 되냐면 그런 어떤 관념들은 결국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자꾸 비틀어 가지고 뭔가 왜곡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그게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가장 싸구려다 이거죠. 본래 어떤 우리가 정말 진실이나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조금 손을 좀 타자. 이거 조금 분칠을 좀 하자. 이거 좀 부피를 키우자. 거품을 좀 키우자. 이것이 바로 그런 태도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아름다운 거짓말. 네. 이런 것들이 키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참은 참이지 그것을 자꾸 왜곡해가지고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그런 식으로 자꾸 아름다운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하는 태도. 이게 키치라는 거예요. 널 사랑하니까 널 보내주는 거야 뭐 이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개소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뻔한 것들.
뻔한 거 있잖아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키치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우리가 심어놓은 어떤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약간 절대 진리 아니에요? 모성애 절대 진리라는 게 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이제 사회가 심어놓은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키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삶의 실상을 직시하고 네. 그것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예술을 하는 태도고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인데 예를 들어 전체주의나 독재에서는 자꾸 어떤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숨기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잖아요. 뭔가 좀 하나한 일을 예를 들어 100을 했다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북한의 그 김일성 제작집 세계와 더불어 이런 걸 보면 뭐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반공 입장의 선분들은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 자체를 다 부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보천보 전투라는 것도 있었고 이거는 뭐 동아일보 기사도 나고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그 한민족의 독립은 그 바로 항일 무장투쟁 때문에 됐다는 식으로까지 과장한단 말이죠. 그런 것 자체도 사실 그런 태도 자체도 다 키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뻔한 것들을 자꾸 포장하고 왜곡하고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키친 거예요. 뭐 여성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것도 뻔한 키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관념을 유포하는 것도 키치다. 이런 식인 거죠. 구원은 그건 사기라고 봐야지. 무슨 구원을 했죠. 구렁텅이로 넣지. 그래서 이제 이 키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정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스탈린의 장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스탈린의 장남? 네. 그 소련의 바로 진짜 철의 독재자, 네. 절대 독재자 스탈린이 그 2차 세계 대전 때 장남이 입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독일과의 전투에 투입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붙잡히니까 이쪽 그 독일에서는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시 소련의 포로로 붙잡힌 독일의 아주 고위급 장군들 바꾸자. 바꾸자. 근데 스탈린이 결사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제일 마지막 순간에 교환하면 교환하지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되게 또 좋을 것 같죠. 이럴 것 같죠.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근데 일설에는 이 첫째 아들이 본래 첫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았는데 첫 부인 낳은 지 얼마 안 돼가 죽고 첫째 아들하고도 거의 이제 정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아주 아니야 이게 정말 혈연까지도 혁명의 이름 앞에서 탁 대의를 위해서 끊고 대의 멸친이라는데 그런 거 실제로 아니다. 그냥 정이 없었던 네, 걸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그 아들이 하여튼 붙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로로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 포로로 있는 아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감전사를 당하고 총을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관한 진실이 지금 계속해서 묻혀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1980년대 선데이 타임스지에서 비로소 스탈린의 장남 야코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됐다라고 시작을 해요. 키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포로로 잡혔잖아요. 독일 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같은 포로가 이제 영국 장교도 있고 연합국 장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영국하고 소련이 미국하고 다 같이 연합을 했으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근데 문제는 이 스탈린 그 아들이 화장실 쓰는 습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예전에 우리 요네아라 말이 미안합니다. 요네아라 말이 이름이 어려워. 요네아라 말이. 마리아나. 네. 그렇죠. 그 마리가 네. 그 책을 한번 그 소련 관련해서 재밌게 그때 책을 썼을 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말 그 로스트로포비치나 이런 사람들 일화를 하면서 이 소련 사람들이 그 대변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안 닦나? 안 닦는 것도 안 닦는 것도 나오지만 네. 화장실을 가보면 이제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기 주변에 온 주변에 똥무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에다가 놓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변기 주변에다 그렇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한데. 변기 잘 얼어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책에도 나왔는데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탈린 아들이 변기를 그렇게 이제 화장실 더럽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영국 장교가 더러워서 같이 못 쓰겠다. 네. 계속해서 이제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하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포로 수용소장한테 찾아간 거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근데 이제 독일 포로수용 소장이 그 똥 문제는 내 앞에서 꺼내지를 말라고.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모욕당했다 이거죠. 감히 내가 한마디로 하늘의 천자잖아요. 스탈린은 그 하늘 같은 권력자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건데 지금 이런 똥 문제로 연합국 같은 아군 장교도 자기들을 비판하고 이 독일 수용 소장도 그걸 안 들어주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기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감시병이 계속 쏜다 했는데 계속 달려갔고 그 철조망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일 병사도 총을 쐈는데 그 결국 그래가지고 그냥 철조망에 걸린 채로 총도 맞고 철조망에서 이제 몸이 감전도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사인을 검시를 해보니까 네. 기본 감전이 됐다 이거죠. 감전되고 나서 총은 사후적인 거니까 감전된 채 죽었다 이거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결국 팩트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키치다 이거죠. 이게 키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나는 신성하고 권위가 있는 정치 아들이고 나는 애국자야 이거죠. 지금 전쟁을 하다 내 잡혔는데 이런 지금 정말 내가 입으로 올리기도 싫은 똥 문제로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똥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거죠. 똥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키치다.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 똥 문제가 진지한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 있는 삶에 그대로 안 바라보는 게 바로 키치다라고 이제 키치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스탈린이 마치 그 어마어마한 뭐 대의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렇죠. 포장하는 것도 키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것들이 가지는 키치의 성격이 딱 정당하게 드러나는 거죠. 똥도 나오고 정치적인 뭔가 포장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도.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런 죽음이 오히려 자기 보기에는 더 실존적이고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죽어가지 않느냐. 근데 차라리 이 사람은 내가 똥 문제로 더럽혀지는 건 싫어. 해가 죽으니까 차라리 좀 더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야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국의 이름으로 이런 식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그냥 생명이 맷돌 갈듯이 갈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 너무 좋아. 네. 라고 기쁘게 죽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키치가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스탈린의 아들에게 네. 보이니 미니 마사지기가 있었다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딱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고 찌릿찌릿 그래서 몸 스트레스 풀고 서로 사이 좋아지고 긴장도 완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또 포로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마다 좀 운동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뭉친 근육 풀어주는 데는 네. 이 보이니 미니 마사지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뭐 클럭이니 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미니 마사지기 특히 보이니 미니 마사지기는 현재 내가 지금 강도 몇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모드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리모컨 거기에 창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네.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키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한 2번 지금 좋죠. 해봤는데 그 목 쪽 이렇게 네. 보통 여기가 많이 결린다고 하잖아요. 어깨하고 뭉치고. 네, 아주 겪어봤습니까? 시원하게. 네, 아유 됐습니다. 정방님 겪어봤으면 됐어. 그리고 책 읽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책 네. 읽다 보면 사실 좀 결릴 때도 많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걸 딱 붙이면서 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요즘 아들도 잘 안 해주고. 요즘 애들 당연히 안 하죠. 아들보다 낫습니다. 보이니 미니 마사지기가 주물러 주지도 않는 아들이 어떻습니까? 마사지기가 여러분의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손. 네, 효자손이 따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이니 마사지기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팟빵 게시판에 그 광고지 링크 따라가시면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치는 대략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네. 또 여기서 종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똥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자기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작가가 여기 작중 화자가 네. 자기는 신이 왜 악을 만들었을까 이런 개념보다 근데 하나님도 똥을 누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신성모독적으로 더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걸 더 사람들이 막 더 불경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감히 신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똥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는 신이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생리작용을 만들었을까? 그냥 이슬만 먹고 살게 만들든지 그치, 공기만 굳이 먹고 살게 불편한 만드는데 작용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근데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치 뭔가 예전에 그러면 이제 신학 이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예전 신학을 보면 네. 낙원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네. 배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신학자들이. 아,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살 때는 배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학자들조차도 이건 키치라고 보는 거네. 그러면. 그렇겠죠.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침을 하지 않았느냐 동침을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그냥 같이만 있었고 동침을 안 했을 거다. 그냥 둘이 사과만 따먹고 죄만 지었던 거지 동침은 안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안 돼.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동침이 좀 동침. MBN 거 동침이 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신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아담은 자기의 어떤 페니스를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발기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문제는 여기서 관능적 쾌락은 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이니까 쾌락은 있었겠지. 네. 근데 문제는 흥분은 없었다고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흥분을 해야지 보통 우리가 인체의 어떤 이렉션 메커니즘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렉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아담은 생각만 하면 발기해 이러면 발기가 됐다 이거죠. 생각만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대 때는? 갑자기 또 저한테 숙제가 좀 던져진 느낌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 왜? 정민이 10대 때는 선을 넘지 마. 아니 10대 때는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다 일어나면은 신체 반응이 오고 이러잖아요. 가을 바람에도. 네. 그래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네. 부끄러움, 수치심을 발견하면서 흥분도 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이란 것은 결국은 반대 수치심하고 같이 결부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사비나가 프란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프란츠가 그 프란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 네. 프란츠하고는 쾌락은 있는데 이게 뭔가 토마스하고 느꼈던 흥분이 안 느껴진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토마스는 명령을 하잖아요. 옷을 벗어. 네.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일종의 어떤 그 옷을 벗으라는 것도 폭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는 게. 폭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자극시켜 가지고 오히려 흥분이 되는데 네. 프란츠는 그게 없기 때문에 흥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치심하고 흥분하고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실상이고 네. 이런 건데 키치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식으로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럼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당연히 흥분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인간의 성이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진지한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 예전에 중세의 어떤 신학이 지배했던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는 아주 청교도적이고 그리고 어떤 여인의 어떤 육체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떤 쾌락이나 관능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여기서 제약하고 수치와 흥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차단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거죠. 현실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덮고 있다 다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얘기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선하고 항상 올바르다. 이게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이거죠. 우리 세계는. 네. 여기에 감히 똥이 들어온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마치 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이 관념들. 이게 바로 기치의 세계다 이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치 위선적인 세계.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아까 말한 싸구려다, 뭐 짝퉁이다, 가짜다 이런 것들을 없는 것 취급하는 게 바로 키치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키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야 그런 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 그런 거 야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도외시하는 태도들. 이게 바로 이제 키치라는 거죠. 그게 6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핵심이냐면 아까 지금 말했듯이 바로 역사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든지 네. 문명이라는 거는 마치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네. 아무 진짜 하느님에 의해서 순진무구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하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욕망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저 어떤 낙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발견해서 우리는 한 덩어리를 뭉쳐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 관념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종교나 정치나 다 키치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억압한다. 키치야말로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억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대 이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통솔해야지 누구도 내 삶을 통솔할 수 없어. 종교가 왜 종교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왜 정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념의 뜻대로 네.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뭐냐 키치라는 거죠. 한 덩어리로 모이게 만든다 이거죠. 저랑 많이 좀 통하네요. 네, 네. 키치하지 않는 삶. 그렇지. 아니 인키치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키칠리스 라이프. 근데 이거 소설 보면 앞에 왜 사비나가 토마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토마시는 키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렇죠. 토마시를 좋아한다고 네. 말하잖아요. 네. 근데 사비나는 그 수치심 때문에 흥분을 느낀다면서요. 예. 그럼 그게 모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흥분을 느끼는 것은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쾌락은 반드시 이제 감각으로 만족이 되는데 흥분을 느낀다는 것은 수치심을 발견할 때 흥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시는 흥분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니까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 명령에 따른다는 자체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흥분한다. 근데 수치심을 느끼니까 흥분이 되잖아요. 그 토마시는 관능과 흥분을 같이 주는 사람이고 프란츠는 관능밖에 못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좋냐 이거죠. 자기에게. 관능과 흥분을 줘야지. 줘야 되니까 더 좋은 거죠. 아, 그러면 명령을 좀 해야 되겠네. 아니 그만 명령해. 지금도 충분해. 근데 이제 에로티즘 그 뭡니까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조르주 바타요라는 사람이 에로티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기본적으로 에로티즘은 전체주의하고 갈 수 없고 바로 지금 이런 뭡니까 이 개인의 어떤 이런 뭔가 이것들 인정하는 데서 그러니까 나타나거든요. 이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키치의 세계에서만 에로티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명령이라든지 내가 이것들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강제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가 선택한 어떤 복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또 한정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항상 예전에 항상 주장하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복종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인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둘만의 문제라는 것들은 그 둘의 어떤 자기 의사에 맡겨야지 그것들을 오히려 간섭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강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 변태라고 봅니다. 키치고 그게. 그게 키치고 변태. 두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변태가 아니고 두 사람만 합의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거는 그들의 자유인 것이고 그거를 변태니 뭐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자체가 저는 이제 변태적이다.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제가 그러면 조르 바타요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에로티즘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추함, 더러움과 혐오감과 수치심 없이 에로티즘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우리는 똥과 오줌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렇죠. 아니 그건 이제 신학자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다 이거. 똥과 오줌 사이에서 태어난다. 인간은 똥과 오줌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에로티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수치심과 추함과 혐오감 이것들이 있으면서 결국 에로티즘, 에로스에서 성이 있고 인간이 점점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불결의 혐오스러움 이런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키치스러운 태도다. 현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좋아하니까 이거 좀 숨기자. 그래갖고 좀 이거 좀 가공하자. 좀 마사지하자 해가지고 우리 눈을 숨겨가지고 우리를 가짜 현실로 몰고 가는 것들. 바로 키치라는 것은 그렇게 가짜 모조 현실로 몰고 가가지고 우리를 실상하고 왜곡시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키치라는 거죠. 많은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네. 좀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요 네. 내용들. 네. 아니 한참 한 20대 뭐 30대들도 좀 뭐 그렇긴 합니다. 아니 40대들도 그렇다. 아니 많이 다들 그러네. 네. 꼭 무슨 이 본인 빼고 다 그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슨 저 천박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나는 좀 성인군자.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아주 또 부끄러워한다고 이런 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키치라는 거죠. 그렇죠. 싸구려 생각. 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밀란 쿤데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한 뭐 공산주의 어떤 전체주의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비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네. 이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이거죠. 네. 자본주의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사비나가 어떤 미국 상원의원을 친구로 둬가지고 친하게 네.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상원의원 집에 가는데 상원의원이 저 자기 집이 잔디밭에 띄놓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 아이들 봐라. 이 우리 집에 푸른 잔디밭은 널려 있고 저 그림 같은 초원 속에 탁 네. 집을 지어가지고 아이들 놀고 이것이 바로 정말 나는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사비나 저게 바로 키치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가? 우리 집 눈앞에서는 애들이 행복하게 놀지만 우리 눈 앞에 지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움할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는 행복의 표정은 마치 이런 거다. 행복하다는 것은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인은 탁 미소 지으면서 현관에서 나를 집은 2층 집이어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애 하나가 꼭 저 호수로 뿌려 물을.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이 막 뛰어다녀. 슬로우 모션 계란같이. 그렇죠. 그렇죠. 계란같이 뛰어다니고 엄마는 한쪽에서 얘들아 뭐 먹으러 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파이를 굽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굉장히 키치적이구나 사람이. 난 키치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여기 나오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반박해서도 안 되나 확고부동한 누구나 이거는 다 동의해야 돼. 야 이거 아니면 너 이게 행복 아니면 뭐야? 너 이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너 이상한 애야. 그렇지. 이게 바로 키치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똑같아요. 여기에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야? 너 이렇게 가족들이 단란한 가족을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넌 이상한 애야. 라고 몰아붙이고 넌 뭐가 이상해. 이게 바로 키치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 아니고 뭐야? 이게 애국이 아니고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바로 이 키치가 성립되기 위해서 이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서정성.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이 키치를 움직이는 동력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TV 같은 데서 왜 명절 때만 되면 가족 간의 화해와 뭐 갈등이 화해로 조정되고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족 키치거든요. 가족은 본래 이래야 돼. 야 감히 그러면 너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하는데 누가 반박할 거야? 사실은 근데 가족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폭력적일 수 있고 엄마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그 이름 자체로 숭고하고 존엄하고 절대 존엄의 세계야. 맞아요. 감히 그게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그 만드는 게 결국 키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데 이런 키치적인 감수성이 딱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면 와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좀 그런 기억이 나요. 대학 다닐 때. 네. 저도 그때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노동 현실이나 이런 그 얼마나 그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선배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그 분신했던 어떤 80년대 열사분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저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요. 이 책을 읽고 울지 않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체는 봐기만 해도 이제 우리가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문제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확 냉각돼 버리는 느낌. 뭔지 알 것 같다. 이게 뭘까? 이게 감정을 획일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무조건 눈물이 나는 거는 감정의 자판기를 만드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소망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또 감정이라는 이름에 독재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또 다른 독재네 이게. 그리고 그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에 서잖아요. 그러면 폭력이 이 논리를 용리돼. 압도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논리는
그래도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논리라는 것은 논리의 체계가 있고 변하지 않는데 감정은 우린 변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논리 위에 서게 되면 폭력이 압도하는 세계가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감정은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애국심, 민족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걸 위해선 폭력도 정당화가 그걸 된다는 위해서는 거죠. 예, 타민족, 타국가 전쟁하자. 우리 민족, 우리 이제 한민족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 만주 쳐들어가자. 우리 고구려 땅을 하자. 우리 일본 우리 거야. 우리 다 쳐들어가자. 그게 바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전 유럽을 석권해야 되고 세계를 석권해야 되고 일본은 우리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되고 이게 사실 감정이 압도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사실 어떤 야만성 있지 않습니까? 네. 야만성의 상부 구조가 감수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들로 근데 제가 공격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옳다고 생각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주로 들어오는 공격이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 공감 능력, 감수성에 대한 네. 부분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감수성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참이 난감해. 인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무인정, 네. 휴머노이드.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너는 이 고통을 만약에 네가 같이 못 느끼는 놈이면 인간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말아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종의 상당한 전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감수성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삶의 필수적이죠. 근데 이 감수성이 이성을 대체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은 절대 관용할 수 없는 정오심이 삭트게 되고 몰상식의 토대가 사실 감성의 이름을 마련되는 거예요. 논리 필요 없잖아. 이성 필요 없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수성이야. 뜨거운 어쩌고. 우리는 뜨거운 심장이 필요하지 차가운 두뇌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 심장에 남는 사람.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일수록 자꾸 이성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사람이냐? 너 이런 것 가지고도 정말 같이 공감하자면 너 우리나라 사람 맞냐? 너 우리 민족이야? 뭐 이런 거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가 말이에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가 그걸 다 써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정주 시인 마스이 히데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그 찬양하는 시를 쓰고 영국의 그 미국인가 영국 이제 그 모더니즘 시인 에즈라 파운드는 무솔리한테 가서 연합국에 대한 반대 방송을 막 떠들어대기를 하고 독일 장교는 그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눈물 흘리다가 유태인 죽이라고 사인 서명을 하지 않고 감수성의 이름이 사실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밀란 쿤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키치는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첫 번째 키치의 눈물은 잔디밭 위를 달린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키치 눈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아이들이 잔디밭 위를 달리는 걸 보고 우리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자. 이게 바로 사실 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키치가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너무나 이걸 좋아한다. 맞아. 정치가들이. 그걸 또 악용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좋아하냐면 바로 지금 밀란 쿤데라가 다른 책에서 나오는데 자기는 정말 이 공포 정치가 두려운 게 아니라 공포 정치가 실행하는 서정화 작업이 있죠.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일수록 우리 민족이 어떻고 우리가 그 애국자들이 어떻고 이런 일본 제국주의는 그랬잖아요. 우리 천황 일왕을 위해서 옥세를 하자. 이런 식의 이 작업들이 그게 문화예술이 동원되고 이게 더 무섭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독재 전체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시인과 사형 집행인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시인과 사형 집행인.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사람은요. 달콤한 말로. 예.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거든요. 시인은 있잖아요. 시를 통해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서정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를 통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정시는 전혀 저 사물과 이 사물 사이 전혀 거리가 떨어져 보이는 사물 사이에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와 우리가 다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지고 다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동포야, 너의 것을 다 아끼지 말고 다 내줘라. 그건 시인이 좋은데 이 시인이 정치가 돼버리면 바로 사형집행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없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가 처음 시작은 시인으로 했는데 왜 소설가로 갔느냐.
자기는 이 세계와 하나가 되는 감성의 세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와 불화하는 소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밀란 쿤데라가 시인에서 소설가가 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이 이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세계의 어떤 폭력과 야만이 판치는데 이거를 막 이 집단 수용소단 말이죠. 그거를 시로 도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두 하나가 돼. 우리는 이 수령님의 품에서 하나가 되고 있고 우리는 자애로운 지도자 밑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너무 태양과 같으신 이게 세계 인민 대중의 태양 스탈린 동지 대원수로 불렀어요. 네. 원수도 그냥 스탈린은 대원수예요. 항상. 네. 그런 식의 이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이 앞에서 사람들은 모든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 충성의 눈물을 더 흘릴 거야. 우리 독재자든지 예전에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독재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더 열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79년이나 94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이 전체주의 세계에서 다른 어떤 이견도 제기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정의 이름으로 다 함께 나가야 돼. 이게 바로 키치의 세계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키치가 절대 이 키치가 역사의 이름으로 왜곡된 것이 바로 지금 1968년 체코의 봄이 그 전으로 바로 그런 시기였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치 이야기를 아주 상당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6부에서 네. 다루고 있는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이제 키치를 조금 더 이미지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딸. 예를 들어 이미지로 보면 배반당한 아버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 버리고 떠난 고향. 첫사랑의 해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아른다. 그것도 다 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진 본래 첫사랑은 가슴이 아련해.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는 뭐 그 다 그래 맞아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이 양념친 상태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 맞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진짜 기억나는 게 이거 키치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예전에 정박님께서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많이 공감을 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정박님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공감하는 게 되게 위험한 태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게 그때 딱 와닿았거든요. 이게 키치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건 좋은데 공감한다는 게 우리가 설정에는 진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틀에 맞춰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천천히 들어보고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틀에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이 정도고 슬프고 이러면 막 이런 거 이 정도.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건 정말 역지사지의 이름하에 사실은 키치의 어떤 범주를 적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키치라는 건 판박이라는 거예요. 찍어내는 기계처럼 똑같은 관념이 계속 찍어지는 게 키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는 창조적이 되잖아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키치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예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좋다. 좋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박님이에요. 네? 네. 아니 그건 키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키치네. 그래. 역시 정박님이 안 되겠네. 이런 거 키치라고. 나도 모르게 네. 이 키치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다 젖어 들어 있어. 자, 하나하나 우리 깨 나가겠습니다. 일당백에서 이런 키치들 좀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1번째 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7부만 남아있는 상태죠. 저희가 이어지는 5부입니다. 오늘이 5번째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총 5번에 나눠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5부 7번이 자꾸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5번째 시간에 마지막 7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